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스포츠 첫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 캐스트 스포츠 진행을 맡은 이기로 기자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도전을 꿈꿔보셨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을 할 겁니다. 도전이 없는 삶은 아마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00m급 산을 오르며 목숨을 걸고 도전한 한 산악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산악인 김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떤 도전을 해오셨죠? 예, 저는 첫 고산 등반을 한 지 올해로 25년째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좁다고 이렇게 쏘다녔는데요. 그 결과 7,000m급 2개 봉우리에 3개 초등정을 했고요. 5,000m에서 6,000m급 5개 봉우리에 3개 초등정을 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 오른 바투라 이봉은 당시 인간이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미등봉이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또 오른 7,140m 힘중 등반을 초등반해서 작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등반이라고 평가되어지면서 아시아 황금 피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올해 그 아시아인으로서는 8,000m급 14자 무산소 14자 등정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8,000m급 산을 오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또 무산소 등정이라는 것은 더 힘들고 지난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산소 등정은 어떤 현상이 옵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여기에 이제 해발 고도에서 보다 8,000m대를 올라가면은 그 저기압이지만은 또 저기압이면서 산소 굉장히 희박한 거죠. 네. 그래서 산소 분압률이 한 36%밖에 안 됩니다. 올해 저희가 가는 그 에베레스트는 특히 33%밖에 안 되니까 산소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등반을 하는 자체보다 아마 죽어간다는 말이 맞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m대에서 10걸음을 걷고 그 호흡을 가다듬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8,000m대에는 10번을 호흡을 하고 한 걸음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쓴다는 거는 제가 처음 산에를 갔을 때는 내 자신을 좀 속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비록 그런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도 그 내 자신의 힘으로 산을 좀 오르고자 했던 게 아마 무산소 등정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무산소 등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억력 혹은 뭐 뇌세포가 죽고, 초기에는 의학계에서 무산소 등정을 자살행위다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8,000m 14자를 처음으로 무산소로 등정하신 분이 이태리의 라이놀드 메스너인데요. 네네. 이분이 1978년에 에베레스트 무산소를 등정을 한다고 했을 때 독일에서 방송사에서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해서 그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사분들이 인간은 그러한 고지에서 위치를 할 때 10분 만에 그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라이놀 메스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입증해 보였고요. 제가 아마 체험을 했을 때 실제 8,400m 이상 갔을 때는 8,100m, 200m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공기 맛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8,000대는 그래도 숨 쉴만 한데 8,400대가 넘으면은 가스 냄새가 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탄 가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간다는 것은 정말 그 힘든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금니 옆에 있는 그 볼살을 이렇게 깨물어서 피가 나면은 그거를 이렇게 맛을 보면서 갔던 경험도 있어요. 의식이 어지럽다거나 혹은 뭐 의식에 헛소리를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두통이 온다거나 뭐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갔다 왔을 때 후유증부터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등반을 하고 집에를 오게 되면은 전자키를 번호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3번 이제 오리가 나면은 다시 안 열리는데 그 정도로 뇌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통스러운 예. 시간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고소증이라는 건 사실 3,000m대에서부터 이렇게 고소증이 나타나고요. 고소증이라면은 뭐 두통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첫 번째 느낌이 두통입니다. 그리고 식욕 감퇴를 해가지고 처음 가는 원정 대원들은 자기 혼자서 밥을 사실 먹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이제 지속되면은 고소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뇌 부종, 그다음에 심각해지면 뇌 수종, 그러니까 뇌에 물이 차서 이제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폐 부종, 폐 수종. 실제 한국 산악인이 건강한 사람이 3,000m에서 그 사망 사고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000m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그 산악인들이나 그 전문 그 고산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8,000m대를 그 죽음의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창호 산악인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그런 고산 등반을 하게 됐습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산을 가려고 등반을 시작했던 거는 아닙니다.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경부 예천인데 저희 집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백두대간이 이렇게 흘러서 가거든요. 그럼 뒷산에 올라서 저기 백두대간, 그때는 백두대간이라는 뭐 용어 자체도 몰랐습니다. 태백산맥이었고 그 산 너머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호기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들어와서 그런 이제 호기심도 있었고 더 넓은 세상,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을 좀 가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플레이그라운드 활동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찾다가 그게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산악회에 이제 입회하면서 산을 다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산을 등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산소 등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인들은 못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혈액이나 뭐 신체적 구조에 뭐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의학 쪽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70% 정도는 선천성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부분은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도되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듣기에는 카약, 사이클, 예. 그다음에 도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발 0m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즘에는 저희 이제 원정대들이 가게 되면은 1,400m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국조의 항공을 타고 이렇게 가서 내려요. 네. 거기서 준비를 하고 다시 로컬 항공을 타고 2,840m의 루클라라는 데를 비행기를 타고 내려요. 거기서 다시 8일간 걸어가고 이렇게 등반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0m에서 8,848m를 가보자. 그래서 저희 원정대 요번에 슬로건은 From Zero to 8848입니다. 그래서 네. 원연히 저희 원정대 대원들 힘으로 가볼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150km를 카야킹을 해요. 바다에서 겐지즈 강을 따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00km를 그 사이클을 타고 그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150km를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산소로 등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를 안 쓰고 무동력으로 대원의 힘으로 가는 게 저희 원정대 요번에 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카약, 사이클, 예, 예. 도보, 등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예, 예. 각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카약이 5일간 합니다. 네. 사이클이 15일간이고요. 걷는 게 15일간, 등반이 30일가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대원은 몇 분입니까? 대원은 저희 지금 5명입니다. 5명. 5분이 다 네. 같이 카약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등정도 하는군요. 대원 5명 중에 2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다 풀코스 다 가고요. 네. 나머지 3명은 이제 등반 부분만 이렇게 도보 등반 부분만 참여를 하게 합니다. 네. 이런 형식의 등반은 처음 시도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방식으로 이렇게 그 카야킹을 하고 사이클링하고 걷고 등반해서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하는 거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그 아무래도 등반이나 이런 부분은 선험자들이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갈 수 있는 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그 호주의 그 팀 맥카트니 스네이프라는 분이 벵골만에서 그 해발고도 0m에서 걸어서 1월 달에 걸어서 출발을 해서 그 4월 달에 베이스 캠프를 도착해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스웨덴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무동력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방식인데 그럼 자기 집 앞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고요. 거기에서 등반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이런 형식의 등반 방식은 뭐 등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그 수평 여행 그러니까 뭐 탐험, 그 다음에 이제 등반은 아무래도 수직 여행 이런 걸 다 같이 하는데요. 근데 등반 자체도 탐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한국에서도 탐험을 많이 했어요. 북극이나 남극 이렇게 분할하지 않고 탐험과 등반과 이렇게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작년이 2012년은 저희 한국 산악인이 히말라야에 첫 발을 내디딘 50주년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첫 발은 이제 1962년 박철암 대장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쭉 아무래도 초기니까 그 과거에는 등정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는 게 좀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990년도 넘어오고 그다음에 밀레니엄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제는 정상에 서는 것도 좋지만은 정상에 가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통과 그러면 그 고통을 인내해서 가느냐가 아마 그 더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이 그 탐험이나 등반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번 원정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반세기를 또 가는 또 그 길을 가는 첫걸음을 좀 디뎠으면 하는 그런 원정 대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몇 년 전에 파키스탄의 카라코람이라는 빙하지대에서 한 7년간을 탐험을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연유였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 히말라야를 처음 가게 된 게 이제 1993년이에요. 학생 때, 대학생 때 가게 됐는데 그 트랑고타오라고 K2 부근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산맥 이름을 카라코람 산맥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는 이제 그레이트 히말라야, 대히말라야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사실 빙하가 그 면적률이 50%가 넘다 보니까 빙하가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이 거벽들이나 아주 그 아름다운 미봉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앞으로 정말 전 세계 산악인들이 정말 한판 놀아볼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면 여기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등정 목적보다는 좀 더 어렵게 그 다음에 자신만의 길, 새로운 루트 이런 걸 개척하려면 아무래도 그 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 수 있는 데가 카라코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자료들이 찾아서 거기를 산에를 가야 되는데 국내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산악계에도 그러한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온라인상의 자료 검색도 쉽지 않을 때여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배랑을 치고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도들은 정확치 않으니까 뭐 새로 제가 본 지도들은 그 산들은 지도에 새롭게 등재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산 이름 붙여서 등재한 것만 해도 산 이름을 붙여서 세계에 공인하는 된 것도 5개 봉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800여 일을 그 파키스탄 안에 있는 카라코람 산맥, 힌두쿠시 산맥, 파미르를 혼자서 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희망으로 이거를 정말 했으면 저의 작은 이제 꿈이었는데 다녀와서 그게 어떤 이제 연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한 사진, 자료들이 한국인이 그러한 그쪽 산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카라코럼 산 쪽으로 한국 산악인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 등반은 결국은 많은 위험 또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예. 재작년 대한민국 산악회는 큰 별을 잃었습니다. 박영석 산악대장이 히말라야에 눈에 파묻혔는데요. 작년에 구조대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죠. 예. 저작년이죠. 네네. 예. 그때 저는 이제 초유 가을 시즌에 등반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들어와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대한산악연맹에서 이런 그 구조 전환 소식을 듣고 바로 출국을 해서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타고 5,000m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죠. 헬기를 타고 바로 5,000m 또 내려야 되니까. 저도 히말라야를 굉장히 동경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히말라야를 다니고 등반을 했지만은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 안나푸르나하고 히말라야 봤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증오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현지 원주민들이 보면은 다 그래도 산이 신인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감정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피를 안 나눴다 할 뿐이지 그 영석영이나 동민이, 기석이 이런 그전에도 다 봤었고 또 함께 2007년에도 등반을 한 현장에 있었고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산이라는 데에서는 사실 저희 가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숨기고 싶다 해 숨겨주린 부분이 아니에요. 본성이 다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조율을 해서 그 같이 줄을 묶고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깊은 우정을 나눴던 분들이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그렇게 훅 사라져버린 데에서는 인정하기 싫죠, 그냥. 지금 제 핸드폰이 있는데 벌써 사고 난 지 2년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작년에 또 내 친구 또 치원이가 만화술래에 또 사망사했고. 지금도 핸드폰에 번호가 있어요. 근데 또 제 주위에 저하고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이렇게 사망사한 한국 산악인은 사실 지금 없어요. 없는데 제가 같이 함께 20대 때부터 등반을 해서 그 함께한 선후배들이 30명이 한 산에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가는 거, 그 위험한 고산 등반을 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왜 그렇게 산을 갑니까? 저는 같이 가서 그 산에 정상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산악인들이. 그렇다면 정상하고 단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면서 그거를 자기 목숨이 위험한지를 알면서 거기 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산악인들은 거기가 삶의 현장인 것 같아요, 저. 거기에서 그 폭풍석이 불고 크레바스가 자기 갈 길을 막고 영하 30도에 심지어는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그러한 그 위험이나 이런 게 있는데에도 같이 동료와 줄을 묶고 등반을 하는 그 순간을 아마 극복하면서
그냥 있는 존재 본연의 그런 꽉 차는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삶의 희열이나 열정, 그리고 한국에 서울에 탁 내렸을 때 사실 저희 인천공항 탁 들어오면은 막 카트 끌고 막 이미그레이션으로 세관으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막 가슴이 툭툭툭툭 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러한 걸 극복하고 오면은 저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러한 새로운 삶을 단 하루라도 부여받았으니까 정말 그 낭비 없이 열심히 한 시간이라도 살아보자.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과 아마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김창호 산악인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표, 도전, 이런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올라갈 겁니다. 자기의 자식을 만화술로 남벽에 묻은 한 유럽의 어머니는 이러한 추모비를 썼다고 합니다. 양의 신세로 100살을 사는 것보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양으로 살 것입니까? 호랑이의 기세로 살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